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박 3일간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내일 오후 8시부터 MBC 뉴스를 통해 국민과의 대화에 나섭니다. 5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차기 대권 주자별 세결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분석에서는 총선 펀드를 통해 미리 보는 차기 대권 주자들에 대해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살인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의 1심 결심 공판이 지금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김한규 변호사와 연결해 결심 공파 결과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 출마가 유력했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에서 3선에 성공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전격적인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한 파장을 정경 유튜브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들을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종합 통일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기사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주재하는 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청와대가 이번 회담이 아세안 10개국과 함께하는 선명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보도에 최현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와 제1회 한 메콩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3일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를 시작으로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등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25일과 26일에는 부산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등과 회담을 진행합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 간 회담을 통해 임기 전반기 이뤄진 아세안 10개국 방문 성과를 결산하고 각국 정상과 다져온 우애를 바탕으로 보다 선명한 미래협력 청사진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문 대통령 취임 초기 내세웠던 기존 4강 외교에 더한 우리 정부의 외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 메콩 정상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가 진심과 성의를 다해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의 중간 결산입니다. 신남방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치 않습니다. 실무 차원의 김 위원장 방남 준비는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부대 행사들도 준비 중입니다. 뉴스토마토 최한영입니다. 네, SNS를 통해 세상을 들여다보는 SNS 투파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또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우선 투파보기 무슨 뜻입니까? 샅샅이 뒤집어서 이렇게 살펴보다, 찾아보다, 더듬어 뒤지며 찾아보다라는 뜻인데요. 애플에서 사용을 하면서 오히려 약간 묻혀있던 한국말이 좀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플에서 사용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광고에서 투파보기라는 말을 사용했었죠. 그렇군요. 네. 이
앞에 그 토파라는 그 발음이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잘 쓰지는 않는데 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이후로는 애플이 한번 사용한 이후로는 사실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 저희처럼 프로그램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기사 제목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뜬금없이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아, 네, 제가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알 것 같은데. 우리말 퀴즈입니다. 네. 옷에 이런 데 보다 보면은 뭐 음식물이 떨어져서 얼룩이 생기기도 하지요. 네. 또 펜 같은 것이 또 뭐 잉크가 묻기도 하고 네. 그런 곳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빨면은 좀 그 깨끗해지지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할까요? 아, 제가 예, 이게 세탁에 익숙지 않네요. 지금 제가 한 4, 50자 정도를 통해서 네. 설명을 드린 이 행위는 지르잡기라고 아, 네, 맞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지르잡기라고 네. 해서 그 한국말, 우리나라 말, 우리 국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좀 경제적이고 네. 쉬운 말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중량급 인사들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길기가 또다시 응원에 등장하며 이제 도쿄 올림픽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세대 교체 네. 바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네. 자유한국당 의원, 삼선 의원이죠. 네.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고 있는 뭐랄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또 주말에 그 SNS를 통해서 나온 얘기라서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국당에서 3선의 김세연 의원이 나란히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임 전 실장의 경우에는 여당 지도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 정치계 전반적으로 인적 쇄신론, 즉 이제 세대가 교체된다는 세대 교체론이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임 전 비서실장은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밝혔고요. 네. 또 김 의원은 정치 혐오증에 시달려왔다라며 자유한국당이 수명을 다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글로도 남겼습니다. 예.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이제 김 의원의 말에 공감하는 이제 페이스북으로 오늘 아침 올렸는데요. 좀비 정치라는 말은 참으로 가슴 아픈 지적이다라며 집단적으로 안개 속에서 미몽으로부터 깨어나지 못하는 것은 관성의 탓이자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평당원의 신분으로 마지막 정치를 재개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죠.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대로 홍 전 대표는 또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끈했었는데요. 예. 네, 이렇게 또 김세연 의원이 한 세대 교체 뭐 이런 말들을 또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니 약간 좀 상반되게 느껴졌습니다. 예. 나는 탄핵 대선 위장 평화 지선에서 두 번이나 패배한 장수로서 네.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내 나라에 대한 마지막 충성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은 꾸준히 잘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안 하면 또 어디 등장하시죠. 편찮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임종석 그 전 실장의 페이스북 거기는 혹시 반응이 없었습니까? 다른 반응이? 대부분은 응원한다는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자들 위주로 이제 층이 결집되다 보니까 댓글 창도 마찬가지고요. 네, 클린한 알겠습니다. 편이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것이 정계 은퇴를 암시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또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여당 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볼 것은 아니다라고 또 선을 긋더군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 예. 부분에 대한 행간은 이따 정경유톡 시간에 이종훈 박사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일기요? 네, 전범기인 우길기가 또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16일 날 있었던 야구 국가대항전 프리미어 한일전에서 이제 일본의 전범기 우길기가 등장한 것인데요.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진, 응원 속 이제 서경덕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과 또 일본 프로야구 측에 우길기 사용의 부당함을 알리는 영상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측에서는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서도 금지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예. 이 서 교수는 계속해서 세계적 스포츠 행사에서 우길기의 잘못된 점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만들어서 우길기 응원을 막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내년이면 도쿄 올림픽이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IOC가 우길기 반입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내년에도 또 같은 논란이 충분히 반복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 일제 침략이나 2차 대전에 대해서 역사를 아는 그런 일본 내에서도 뭐 중장년이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길기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분명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아까 그 화면에 보니까 젊은 응원객들이 네. 관객들이 가지고 나왔더군요. 네. 근데 일본의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길기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게 네. 거기는 어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네. 어떤 그런 치열한 그리고 또 5.18 민주화 운동 이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역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거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이 표현하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 봐야 한다는 그런 의식은 좀 무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과거에 대해서 좀 더 학습하고 배우려는 태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지금 기성세대도 네. 일본의 기성세대도 그것을 유야무야 그냥 넘어간다는 것이죠. 네.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국가 같은 경우가 좀 제대로 잘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참 SNS 좋아해요. 항상 SNS로 중대 발표도 SNS로 하고요. 예. 네, 뭐 트위터와 거의 함께 사시는 분이죠. 예.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는 1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의사를 전달했는데요. 이 북한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이제 미친 개라고 비난한 한 케이블 TV 진행자의 트윗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덧붙인 것입니다. 일부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으니까 감안하고 봐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졸리고 느릴 수는 있지만 미친 개는 아니다. 그보다는 낫다라며 하지만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의 합의를 이뤄야 된다. 곧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한미 연합 공중훈련 연기를 이제 결정한 후에 10시간 뒤에 올린 트윗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김 위원장이 요구해온 바를 지켰으니까 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좀 보이고요. 실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또 보일지도 좀 주목이 되고 이에 따라서 뭐 3차 협상으로 이어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연합 공중 훈련을 연기한다고 했으니 네,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공군력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싫어하고 있죠. 네, 그랬었죠. 위협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나올지 연내에 잘 좀 풀려야 될 텐데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것을 보면 반응이 일단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 5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8%에서 20%대로 늘어난 건데 반려견이 반려묘보다 많습니다. 84.9%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와 자치구도 반려동물과의 공존 문화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민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가운데 시와 자치구 모두 동물 공존 문화 확립에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의 온라인 조사 결과와 2018년 서울 서베이 자료를 종합하면 2014년 18.8%였던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지난해 20%로 늘었습니다. 반려동물의 종류는 반려견이 84.9%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반려묘가 1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올해 9월 기준 50만 2천 마리로 이는 실제 키우는 반려동물의 40% 미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가운데 동대문구, 도봉구, 중구는 동물 등록제 대상인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 외에도 고양이 등록도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시는 우선 지난 3월 발표한 2기 동물복지 종합계획에서 패티개 문화 확산을 위해 교육센터에서 동물의 이상 행동을 교정하는 교육을 2023년까지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반려견 놀이터도 10곳으로 늘리고 동물복지지원센터는 권역별 4곳으로 확대합니다. 자치구도 반려견 교육에 집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축제를 진행하는 등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반려견 아카데미를 통해 반려견의 사회화 예절 교육 등의 수업을 진행하며 놀이터 조성과 함께 구 홈페이지에도 유기동물 찾기 코너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양천구 역시 반려동물 행동교육과 동물 등록제를 운영 중입니다. 서초구는 패티개 교육과 반려견 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예,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속속 출마 또는 불출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대선 잠룡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측근들의 공천과 출마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내년 총선판을 보면 차기 대권 구도가 보이는 형국입니다. 오늘 취재기자와 함께 총선판 물밑에서 활동 중인 차기 대권 주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부 최병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우선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7명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가 나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지지도 순서대로 표현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 유승민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힙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총선은 대선 잠룡들에게도 매우 중요한데요. 총선이 대선 가도의 신호탄이자 정치권에 미칠 영향력을 측정하는 가늠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각 주자마다 최소 4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측근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아주 흥미로운 분석인데 우선 1위를 달리고 있죠? 이낙연 네. 총리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 총리의 측근들은 아무래도 총리실 출신과 호남 인맥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총리는 당내 기반이 다소 취약하기 때문에 예. 대권 도전을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측근들이 당선돼야 합니다. 우선 총리실 출신을 보면요. 이상식 전 총리실 민정실장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구 수성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또 지용호 전 정무실장도 서울 동대문을 출마를 준비 중이고요. 배재전 전 비서실장은 부산 사상에 도전합니다. 특히 배 전 실장은 친문으로도 꼽히고 있어서 차후 그가 국회에 입성하면 이 총리와 친문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현역 중에서는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이 이낙연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도 국회에 입성하면 명실상부하게 이낙연계 좌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총리는 현재 유력 대선 주자 중에 유일하게 호남 출신인데요. 그래서 정당을 떠나서 호남의 일부 의원들도 심정적으로는 이 총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음은 누굽니까? 네, 다음은 유력 대선 주자 2위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입니다. 예. 황 대표는 최근에 리더십 논란을 겪고 있지만 어쨌든 야권의 확실한 대선 주자가 되려면 총선 승리가 필수입니다. 일단 당내에서는 친박 의원이 주요 우군입니다. 추경호 의원, 박완수, 민경욱 의원, 그리고 재선인 정용기, 김도, 박맹호 의원 등이 황 대표 사람으로 꼽힙니다. 예. 특히 황 대표 인맥 중에서 눈여겨볼 것은 검찰 출신인데요. 지난 4.3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통영 고선에 당선된 정점식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공안통이었죠. 그리고 성균관대와 검찰 직속 후배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도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윤 전 고검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시 19의 동기인데요. 지난해 12월에 법무부 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떠났고
총선에서 청주 상당에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사람들, 여기도 중요한 사람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 전 대표의 사람으로는 바른당 이태규 의원과 김철규 전 대변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예. 안 전 대표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패배한 이후에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데요. 언제 귀국할 것이냐가 상당한 관심사입니다. 그가 여전히 대선 후보로서 3에서 6%의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요. 그가 귀국해서 야권발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리고 그의 측근들이 얼마나 당선될 것인가에 따라서 영향력이 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유승민 의원의 측근들은 40대, 50대 전현직 의원들이 주축인데요. 대부분 2017년 바른정당 대선 캠프와 2015년 유 의원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을 할 때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현재 바른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유우동, 이해운, 하태경, 지상욱, 정병국 의원 등이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 지사들, 지자체장들도 대권 주자들이 있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와 정치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흔히 이재명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청 산하기관에 측근하고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비롯해서 얼마 전 저희 방송에 출연했던 김용 대변인, 그리고 조계원 정책수석 등이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현역 중에서는 민주당의 정성호, 유승희, 김영진, 김병욱 의원이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사실 28의 동기이고요. 이 지사가 최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국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서 이재명 구하기 여론을 주도한 바 있습니다. 예. 박 시장 측에서는 서울시 정무라인을 중심으로 한 박원순 사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1부시장과 진성준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원희 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양숙 서울시 정무수석 등이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예. 현역 의원 중에도 뭐 기동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같이 서울시에서 또 일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이번에 총선이 어떤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 당내 입지를 다시 말하면 당내 입지를 얼마나 넓혀갈 것이냐,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는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당권파죠. 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리고 또 뭐 박지원 또 대한정책 뭐 대표라든지, 네. 이런 쪽에는 뭐 따로 후보들이 뭐 결집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까? 네, 현재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권파를 중심으로 최입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현재 뭉치고 있고요.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연대를 중심으로 10명의 의원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총선 국면인데 또 재밌는 아이템이 있으면은 또 출연해서 또 준비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가족 살인 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의 1심 결심 공판이 지금 제주지법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전 남편 살인 등 혐의 외에 의붓 아들 살인 혐의로도 최근 추가 기소됐는데 법원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할 구형은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것만 구형을 하게 됩니다. 검찰의 구형량과 그다음에 고유정의 최후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를 연결해서 전망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한 오후 2시를 전후로 해서 구형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구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고유정 씨 같은 경우는 일단 검찰의 지금 주장 내용이 이제 살인이 계획적이었고 그 살해 후에
사체 손괴도 있었고 현재 또 우발적 범행이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성폭행을 이제 피하기 위한 우발적 범행이었다. 이런 그러니까 범행을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자한테 책임을 미루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죄질이 굉장히 좀 안 좋지 않아서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도 사형을 구형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까지 보시는군요. 하지만은 이 고유정 측에서는 일관되게 우발적이었고 정당 행위였다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오후에 최후 진술을 할 텐데 어떤 내용을 진술할까요? 아마 계속적으로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발적 범행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고유정은 그 피해자한테 일정 부분 또 책임도 돌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재판부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은 아마 우발적 범행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형을 고려한다면 뭐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피해자한테 뭐 사과라든가 유족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할 가능성도 좀 없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나 피해 유족에게 사과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예, 아무래도 양형을 고려한 또 그런 말을 할 가능성도 없고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동안의 재판 진행 과정을 봐서 재판부가 얼마나 그 사과와 반성에 신뢰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겠군요. 이거에 앞서서 투숙객 살인 사건 범장대호에 대한 재판에서도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요. 하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십니까? 예, 장대호 사건 같은 경우도 장대호는 이제 끝끝내 이제 반성하기보다는 이제 피해자를 굉장히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고 뭐 사형당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까지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반성도 하지 않는 이런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도 무방한 사건이었는데 사실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거든요. 근데 이 고유정 사건은 장대보다 검찰의 이제 공소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죄질이 더 안 좋습니다. 장대호보다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또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일정 부분 만남을 유도하고 일종의 계획 범죄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장대호보다 오히려 죄질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대호 같은 경우에는 재판 중에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으나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장대호와는 다르게 아주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 좋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1심 결과,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쉽지가 않겠군요. 예. 자, 여기서 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뭐냐면 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엠네스티에서도 사실상 이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번 1심 선고 이후에 사형제도에 대한 그 논란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사실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법원에서 이제 사형을 선고가 하더라도 이제 정부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형 폐지국이라고 지금 간주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장대호 사건도 무기징역이 선고되긴 했지만은 이 살인과 같은 어떤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 여론은 사형을 선고하고 더 나아가서 집행하라는 여론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고유정 같은 경우도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이라 하나라도 사형이 선고된다면 또다시 이제 사실 찬반 여론이 집행하라 이런 찬반 여론이 또다시 불거져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상 보면은 형량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상고를 못하죠. 그러니까 대법원 상고 이후에 양형에 관한 부분은 제외가 됩니다만 사형과 관련된 양형은 다툴 수가 있죠? 예, 10년 이상은 다툴 수 있으니까 만일에 하나라도 1심, 2심에서 고유정이 사형 선고가 되더라도 대법원까지는 판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한 내년 말 정도 하반기 정도에나 재판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법무법인 공감의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실시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시험 과목 중 민법 33번 항목의 문항이 답이 2개인 것으로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복수정답이 최종 확정되면 합격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왕혜나 기자입니다. 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때문에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응시자들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고른 답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에 의해 약정금액의 배액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1번 답이 관련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 수험생들이 정답을 선택할 때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면서 공단이 정답으로 인정한 4번 외에 1번도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이 문제를 맞췄다고 인정해 점수를 더하면 A씨의 점수가 합격 기준을 넘는 만큼 1차 시험의 불합격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예, 서울시가 지난 1월 정책을 발표한 서울형 대안학교가 10달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발표 초기부터 종교 정치적 편향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됐는데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입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에 운영비 70%를 지원하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시의를 넘기면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울시는 지난달 지정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45개 학교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을 넘게 넘긴 지금도 지원 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원 액수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가지자 행보를 보이는 데에는 종교성을 띤 대안학교의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종교기관이 세운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율성과 보편성이 부딪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입장이 오락가락해왔습니다. 지난 1월 당시 서울형 대안학교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종교,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법인단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가 4월에는 편향이 선정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지만 수업 자율성 침해나 편향 기준 논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을 준용하고 있지만 정작 여가부는 준용이 가능한지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안학교 지원 액수가 갑자기 미정으로 바뀐 점도 불안감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 절차가 9월부터 신고제로 바뀌면서 서울시는 정책을 재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 안전성이 떨어지면서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대안학교들은 애타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학습권을 위한다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예, 어렵고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를 선별해 쉽고 정확히 짚어드리는 이종훈 박사의 정경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 이 안에 숨어있는 행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녹색 넥타이와 행커칩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박사님께서는 이 시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주 베스트 드레서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디를 혹시 또 코디를 따로 두고 계시나요?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를 두고 계시나요? 아닙니다. 자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가면은 그러면은 부인께서 좀 네, 도와주시고 저도 계신가요? 그렇고, 네. 예.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맨날 감사합니다. 똑같은 옷으로. 네. 예. 어쨌든
임 전 실장 얘기부터 좀 해보죠. 뭐 종로 출마설이 상당히 좀 유력했었는데 네. 일단 페이스북에 나왔던 이 문헌적인 해석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게 이제 초반에는 정계 은퇴다. 이게 그 제도권을 나가겠다라는 그 단어를 두고. 근데 네. 또 오늘 아침에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렇게까지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더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차기 정치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장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차기 또는 차차기 대권 도전을 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뭐 종로로 이사를 하면서 종로 출마설이 굉장히 유력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종로 쪽에 지금 정세균 전 의장이 과연 물러나 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인 데다가 뭐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또 이낙연 총리가 혹시 총선에 나오게 되면 이 지역으로 출마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이쪽에 출마를 해서 서로 뭐 맞대결을 펼칠 것이다. 예.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자, 뭐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아마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 여기서 본인이 출마를 고집하기보다는 조금 피해서 다른 경로를 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좀 초심을 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부시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 부시장을 거쳐서 서울시장 출마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권에 도전하는 경로를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본래 경로대로 좀 가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정세균 전 의장이 양보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어요. 워낙 그 종로에서 또 오래 하셨던 분이고 세대 교체라는 그런 큰 흐름에서는 뭐 물려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어디에 꽂아놔도 당선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좀 피하게 됐나 보죠.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과연 결정을 내린 건지 저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뭐 좀 약간 핵심 전략가들하고도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양정철 민주연구원장하고 어쩌면 소통을 좀 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두 사람이 워낙 가깝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그러니까 광흥창 팀의 임종석 비서실장을 데리고 온 사람도 양정철 원장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양정철 원장이 지금 내년 총선 관련해서 전체적인 전략을 좀 짜가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게 나온 그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친문계 진영에서 가장 지금 본인들이 좀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친문계 중에서 차기 대권 주자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사실은 이제 좀 힘을 잃어간다는 거죠. 특히 그 여권 진영에서. 근데 내년 뭐 총선이 대선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 대선급의 황교안 대표가 떠서 진두지휘하는 한은 이쪽에도 누군가가 그것에 대항마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를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친문계 중에서 누군가 대항마를 키워서 내보낼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볼 때 뭐 실제로 대선 출마까지 가건 안 가건 간에 대선 주자군이 좌파 내에 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두 명이라도.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지금 뭐 대선 출마가 좀 어려워진 그런 국면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과연 누가 있을까? 임종석 전 실장을 그래서 좀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을 지금부터 대권 주자로 좀 키우면서 그런 행보를 또 보이면서 특히 또 남북한 관계가 지금 앞으로 좀 좋아질 조짐이기도 하고, 또 뭐 서울 평양 또 공동 올림픽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을 대권 주자로 조금 이제 키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총선 전략의 플러스가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양정철 원장과 어쩌면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임종석 전 실장이 거취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임종석 총리설. 그래가지고 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 한때는 또 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여전히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뭐 통일부 장관 뭐 설도 예전에 이제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좀 이제 임 전 실장 입장에서는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자리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총리 뭐 이런 거라면 좀 해볼 만하다 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북미 대화 국면이 다시 열리고 있고 남북한 관계가 개선된다라고 했을 때 임종석 전 실장을 총리로 해서 남북한 관계, 특히 남북 경협을 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 나간다면 임기 후반에도 좀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임 전 실장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건 뭐 수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환영할 만한 카드인 거죠. 예. 여전히 그 카드로서의 그 어떤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통일운동에 매진하고 싶다. 이거는 뭐 본격적으로 본인이 이 대북 한라인으로 기능을 하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뭐 이미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은 그러니까 남북한 관련한 사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남북 문화 그 경제 재단 그쪽을 통해서 이제 활동을 계속 해온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나름 네트워크가 상당히 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남북한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대북 사업이 추진될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된다. 그 자격은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아마 본인도 뭔가 역할을 좀 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정치 활동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제 뭐 차기 대통령이 통일 대통령이 된다라든가 또는 통일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남북한 관계가 급속히 개선되는 국면에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라고 본다면 네. 예, 그런 실적을 쌓아놓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네. 앞서 저희 그 최명호 기자하고 킹메이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임종석 전 실장의 측근, 책사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좀 뭐 그 워낙 전대협 활동을 이제 주축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전대협 출신들이 이제 뭐 약간 뭐 서로 상호 긴장 관계 내지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네. 전대협 의장 출신들이 또 여러 명 있잖아요.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그렇긴 한데 일단 그 전대협 인맥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른바 이제 86세대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 운동권 그 세대를 이제 80년대 운동권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특히 그 중에 핵심은 이제 전대협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대권을 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고 있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또 우상호 전 그 원내대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정계에 입문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잖아요. 열린 우리당 시절에 대거 초선으로 이제 그때 영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 어떻게 보면 주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노무현 정권과 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주역이에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 차례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임종석 전 실장도 그 중에 한 명.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앞서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라든가 또 우상호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약간의 경쟁 의식도 느낄 거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근데 어찌됐건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들은 아마 차기 대권을 위해서 굉장히 각자가 열심히 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임종석 전 실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은 결국 차기 대선을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차기 정치 행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저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일각에서는 386, 486, 586 세대들이 뭐 정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도 하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국 정치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세대 교체기가 온 건 분명합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열린우리당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17대 총선 때 그때 그 86 그 운동권 세대들이 대거 정치권으로 진입을 했죠. 열린우리당 의원으로 해서 그때 초선 의원 비율이 17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66%를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당시 이제 물갈이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 세대가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최근에는 기득권 논란에 휩싸여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워낙 이 정치 쪽으로는 활동을 많이 해왔고, 또 그쪽으로는 이른바 촉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세대 교체 시기가 왔다라는 걸 아마 본인들도 직감을 할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정치 활동을 그만둘 것인가? 그러니까 의원으로서 활동을 그러면 계속 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은 여기서 이쯤 해두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진출해 나갈 것인지, 이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일부는 물론 이제 뭐 중진급 의원들로 계속 이제 정치 활동을 할 거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정치권도 설계가 되잖아요. 밑 초재선 의원들이 많이 이제 교체가 돼서 들어오면 그 중진급들은 이제 서서히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그렇게 보면 뭐 정치권에서 계속 활동할 일부 이제 중진급 86세대 의원들 제외하면 나머지는 이른바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대권이라든가 또 서울시장이라든가 경기지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예. 또 그걸 경유해서 이제 대권으로 가는 그런 우회 방식을 택하는 사람들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예. 이거는 사실은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그 경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그 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중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세현 한국당 의원, 사실 이 김 의원의 발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사이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 있습니다. 3선이고 기자들 얘기를 하기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사람이고 평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국당은 뭐 좀비니 민폐니 막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 원 대표 다 나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저는 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더불어민주당의 86세대하고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 좀 짚히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명예퇴직을 할 것이냐, 이런 상황에 지금 봉착해 있거든요. 예.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삼선급 중진들은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당내에서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버텨서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정치 행보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 그러니까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 들어서 뭐 친한계 활동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 내에서 주류는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3선 중진급 의원들 중에서는 비교적 이미지가 좋은 편에 속한다는 거죠. 정치 경력도 뭐 그 정도면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예. 자, 그렇다 그러면 개인적인 욕심이 없을까요? 차기 행보에 대한 욕심이 당연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수 대통합 과정에서 좀 젊고 참신한 정치인으로서 또 본인을 이미지 메이킹을 잘 해 나간다면 좀 다소 주도적인 위치에서 그것을 이끌어 나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황교안 대표의 이제 그 행보를 보이게 되면 인적 쇄신 같은 게 좀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그런 혁신바람, 쇄신바람을 본인이 주도해 나간다면 본인이 좀 더 지도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런 것을 좀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러니까 말은 이제 뭐 다 동반 사퇴하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치 활동을 그만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른 정치 행보.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장 뭐 출마 가능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뭐 부산시장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의 지자체장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곧바로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보수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면 뭐 차기 대선에 한번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젊은 주자로서. 그런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뭐 최근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존경한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 자유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먹던 우물에 침 뱉고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군요. 이 기사를 보니까 좀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김세현 의원의 그 용단은 가능성 있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애매한 것은 일단은 황 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직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임 의사를 하게 되면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황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우선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가 이제 12월 11일까지인데요. 예. 과연 재신임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원내대표는 이제 재신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는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일단은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예. 이제 경쟁적인 행보를 많이 보이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 당은 그 황 대표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보수 대통합론을 얘기한 이후에 친박계에서도 친한계로 지금 이렇게 전향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새가 좀 이제 붙고 있는 중이다.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이거 좀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나경원이 문제다. 재신임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친한계로 원내대표가 교체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오늘 이제 보니까 선을 딱 긋고 나왔더라고요. 총선 만약에 패배하면 그때 물러나겠다. 예. 그러니까 당분간 물러날 생각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주도로 일단 이 당 체제로 그대로 가고 본인 주도로 보수 대통합도 일단은 시도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성사가 되든 안 되건. 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속성상 자유한국당은 생각보다 그렇게 변화를 잘 못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피라미드 조직 구조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화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총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대권 주자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5살이 남긴 했습니다만 조국 국면이 끝나는가 했더니 또 총선 국면으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뉴스 리듬 준비한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